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비정형 데이터 수업 정리한 내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해트트릭이라는 팀이고, 저는 발표자 김성수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이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는 두 가지 방법인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은 비정형 형태의 텍스트를 정형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비정형 형태의 텍스트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스포츠 기사나 또는 이러한 소설 또는 이런 신문과 같은 다수의 텍스트가 있는 문서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란 이러한 텍스트들을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는 텍스트를 동일한 차원의 숫자 집합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딥러닝을 많이 해봤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베딩이라는 표현이 가장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은 카운트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카운트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은 학습이 아닌 단어의 등장 횟수와 같은 룰 베이스드 기법으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방문인 백오브 월즈부터 시작을 해서 TF, IDF, 그리고 Ngram 등이 굵직한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Distributed Representation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방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엔 NNLM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스 텍스트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본 발표에 있어서 저는 카운트 베이스 모델의 세 가지 모듈을 설명을 드리고 디스트리뷰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의 경우는 NNLM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방문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팀원인 이정민 연구원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의 첫 번째 방문인 bag of words라는 방문입니다. 이는 카운트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방문인데요. 이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오직 단어의 등장 횟수만을 고려해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오버즈는 세 가지 가정을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은 텍스트는 순서가 없는 단어들의 집합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아래 예시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큐멘트 A에서 he goes to school 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도큐멘트 A뿐만 아니라 10만 개 또는 많게는 100만 개 이상의 도큐멘트를 함께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도큐멘트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중복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모든 등장하는 글자들을 하나씩 열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후 만약에 he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다면 1로 기입을 해주고 바이크라는 글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따라서 he goes to school 이라는 도큐멘트 A에서는 he에 1이 들어가고 to, school, goes에는 1이 들어가지만 그 외 글자들에는 이제 0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bag of words로 표현한 text representation은 다음과 같은 초록색 벡터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가정은 텍스트는 연속적이지 않은 형태이며 이산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바로 he랑 goes란 단어가 이제 독립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아래 벡터 형태에서 보시면 사실 두 문장의 등장 횟수만 고려할 뿐 어떻게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0 또는 1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들을 독립적 또는 이산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정은 문서의 내용은 단어의 등장 횟수로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의 경우 아까 보여드린 문장에서는 he goes to school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도큐멘트 B에서 he, crying, is만 포함된 문장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아는 거는 he, crying, is 이렇게
각 단어가 한 번씩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의 포함 여부만 가지고 세 단어를 조합을 해봄으로써 he's crying이네 라고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 월드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단어의 등장 여부만을 고려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예시로 두 가지 도큐멘트를 가져왔습니다. 도큐멘트 1은 he goes to school 이라는 단어고 도큐멘트 2는 the more stressed he got, the more he ate 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해당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1로 표현을 하고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0으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도큐멘트에서는 the more stressed he got 그리고 ate 라는 단어들이 고유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 단어에만 1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등장 빈도수까지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도큐멘트 2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he, more, the라는 글자는 숫자 1로 표현이 됐었지만 현재 위에 글자를 보시면 the라는 글자가 두 번 등장합니다. more이라는 글자도 두 번, he라는 글자도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 2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업 월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문선의 모든 단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curse of dimensionality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코퍼스의 경우는 약 47만 개의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코퍼스를 분석하게 된다면 47만 개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한글의 경우는 51만 개의 단어를 갖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차원을 구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은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갖는 중요성이 상이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여겨져 문맥적 의미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단어의 등장 횟수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따라서 아래 예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Jay is faster than Amy라는 글자가 있고 Amy is faster than Jay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두 문서를 고려를 했을 때는 모두 동일한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장 횟수는 동일한데요.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어제 경우는 이런 문맥적인 의미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워드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워드의 첫 번째 단점은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서 코퍼스의 개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예시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소문자를 통일해줌으로써 이러한 글자의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더라는 글자에서 라지 t를 스몰 t로 바꿔줌으로써 글자의 종류를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문장 부호를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문장 끝에 나오는 이러한 온정 또는 이렇게 마침표, 느낌표나 이렇게 물음표와 같은 문장 부호를 제거해줌으로써 최소한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은 개수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자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나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러한 수리학 문서라든지 또는 특수 문자가 많이 들어가는 문서의 경우 즉 이런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메인에서는 사실 분석가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아래 보이는 문장처럼 이렇게 핸드폰 번호가 들어온 경우는 제거를 하여 전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관사나 전치사 등 불용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문장에서 영어의 경우는 in이나 the, what과 같은 관사나 전치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용어는 사실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이런 curse of dimensionality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러면 백오버 월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윙이나 스위밍처럼 한 단어인데 형태소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전처리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스임이나 스위밍이란 단어도 똑같이 수영을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스위밍에서 ing를 빼고 스임이랑 동일한 취급으로 하는 그런 텍스트 전처리 기법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도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문맥적인 의미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냐를 고민을 많이 한 학자들이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전체에서 이런 단어의 등장 횟수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횟수도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방문을 TF-IDF라고 하는데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TF-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요약한 말로 앞글자만 따서 TF-IDF라고 칭합니다. 이는 단어의 등장 횟수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문서 내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래 보이시는 라이언 킹이라는 문서를 보면 사실 라이언이라는 글자는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또는 이런 라이언 킹과 같은 소설에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지만 다른 도메인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현재 라이언 킹이라는 문서를 인베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라이언이라는 글자는 조금 더 중요시 봐서 인베딩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리오넬 메시와 관련된 이러한 문서를 보면 이제 골이라는 글자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오넬 메시가 축구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골이라는 글자는 사실 다른 문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런 축구 선수 관련된 문서나 또는 뭐 피파와 관련된 문서에서는 종종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골이라는 글자는 메시라는 문서를 분석할 때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TF-ID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TF-IDF도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갖습니다. 먼저 텍스트는 순서가 없는 단어들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봤던 백오브 월스랑 동일한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he goes to school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이들의 등장 여부만 고려를 할 뿐 이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많이 등장한다면 해당 단어는 해당 문서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텀 프리퀀시와 관련된 가정과 동일한데요. 텀 프리퀀시는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온 킹이라는 소설에서는 라이온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고 킹이라는 글자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외에 더나 투, 이런 관사들도 많이 나올 거지만 예를 들어 사커나 ICML 또는 뭐 위키피디아 이런 글자들은 아무래도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한 게 두 번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모든 문서에서 많이 등장한다면 중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큐먼트 프리퀀시와 관련된 가정입니다. 도큐먼트 프리퀀시는 해당 단어가 한 번 이상 등장한 문서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the, to, 어는 영어에서 되게 공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서 다양하게 쓰일 테지만 라이언이나 사커 이러한 단어들은 특정 도메인에 국한된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TF-IDF를 어떻게 계산하냐를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텀 프리퀀시를 도큐먼트 프리퀀시로 나눠줌으로써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문서에서는 특정 문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지만 다른 문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높은 가중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TF-IDF는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탑 프리퀀시에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TF는 특정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를 의미하고 IDF는 특정 단어가 한 번 이상 등장한 문서 빈도수에 대한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앞서는 도큐먼트 프리퀀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앞에 인버스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인버스라는 글자가 들어갈까요? 이는 단어의 희소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단어가 소수의 문서에서만 발견이 된다면 이는 해당 문서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제 TF-IDF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F는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나온 이런 빈도수를 의미를 하고 IDF 같은 경우는 전체 문서의 개수를 도큐먼트 프리퀀시로 나눠줌으로써 연산을 합니다. 이때 로그를 씌워주는데요.
이때 로그를 씌워주는 이유는 스케일이 변하는 것을 급격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로그를 씌워줍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10개 정도의 문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닌 거의 100만 개 이상의 문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더나 어와 같은 글자는 100만 번이 나오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커라는 글자는 10번 정도의 빈도수밖에 갖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두 글자에는 엄청난 스케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케일 변화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로그 변화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런 TF-IDF는 count frequency를 이러한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TF-IDF가 높다라고 할 수 있으면 count frequency가 높게 나오고 document frequency는 낮을 경우 이때 해당 문서에서는 TF-IDF를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TF-IDF의 이런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4개의 문서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어의 경우도 약간의 텍스트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이때 간단하게 이런 조사를 제거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온점을 제거하는 등의 간단한 텍스트 전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큐먼트 제로를 예를 들어 철수는 통계학과에 다닌다를 철수 통계학과 다니다로 전처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처리를 한 글자를 통해서 TF-IDF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는 각 이제 도큐먼트 전체에 나온 글자들을 빼고 월드처럼 이렇게 모두 열거를 합니다. 이후에 먼저 빼고 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빼고 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면 혈수, 통계, 학과, 다니다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각 나오는 빈도수에 대해서 1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TF-IDF의 경우는 기존에 1로만 표시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요도를 반영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도큐먼트 3를 보면 기존에 이렇게 나온 문서들은 다 1로 표시가 됐지만 조금 더 중요도를 반영하여 기술은 0.602의 가중치를, 빅데이터에는 0.125의 가중치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0.125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도큐멘트 2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큐멘트 2에서는 빅데이터라는 글자가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카운트 프리퀀시는 1이 됩니다. 반면 이제 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전체 문서의 개수가 4개고 데이터라는 글자가 4개 중에 3개의 문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IDF의 경우는 로그 3분의 4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F-IDF는 1 곱하기 로그 3분의 4를 해서 0.125라는 값을 얻게 되고 따라서 도큐멘트의 빅데이터의 값에 대한 이런 인베딩은 0.125를 얻게 됩니다. 이제 TF-IDF의 실험 결과가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TF-IDF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F를 단순하게 이렇게 빈도수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IDF라는 이렇게 다양한 수식을 반영을 해서 변형한 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DF의 경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더불어 노멀리제이션까지 적용하는 기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아래 표를 보시면 이러한 TF-IDF를 개념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백오버 월즈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최적의 조합을 통해서 TF-IDF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거의 최대 10% 정도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TF-IDF가 이런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갖는 의의를 어떻게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 해당 논문에서는 지금 이제 TF랑 IDF랑 노멀라이제이션 기법 각각 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해당 조합들을 모두 다 실험을 해서 결과를 실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밑에 보면 NNN은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NC의 경우는 여기 불리안을 썼고 N은 쓰지 않았고 C는 코사인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굵직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TF-IDF의 경우도 단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오버즈와 동일하게 First of Dimensionality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백오버즈와 동일하게
텍스트 전처리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때 문선의 각 단어의 중요도는 반영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문맥적 의미까지는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개별 단어가 아니고 주변 단어를 함께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것인데요. 이 방문론이 바로 N그램이라는 방문론입니다. 이제 N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N그램이란 이전 N-1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부유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두 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현재 단어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오버월즈와 TF-IDF는 순서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N그램은 순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4g의 경우는 앞전, 이전 세 단어를 고려해서 이후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일부 순서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측하고자 하는 이전 세 개의 단어가 현재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서를 반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계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세 단어의 순서 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예를 갖습니다. 이때 N그램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개별 단어가 아닌 이전 N개의 단어를 함께 고려해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단어 그리고 이전 단어 N개를 워드상으로 페어를 한 후 카운트를 하여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합니다. 먼저 이제 두 개의 N그램일 때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앞선 도큐멘트 TF-IDF에서 봤던 예시와 똑같은데요. 이와 같이 하나의 워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두 번째 워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이때 중복되는 값은 제거를 하고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이렇게 쌍을 이뤄서 구축을 하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도큐멘트를 보면 철수 통계, 통계학과, 학과 단위다 이렇게 페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페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철수 통계 부분의 1로, 통계학과 부분의 1로, 학과 단위다 부분의 1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그램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그램은 이제 세 개를 하나의 페어로 묶는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철수 통계 학과가 하나로 묶이고 통계 학과 다니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는 먼저 각 단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나열을 한 후 세 단어가 포함된 곳에 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 통계학과 나온 부분에 일로 표시를 하고 통계학과 다니다 나온 부분에 일로 표시하여 이렇게 N그램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N그램의 실험 결과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N이 무조건적으로 커진다고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성능이 향상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N그램의 개수를 늘리면서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는 이런 시간적인 비용 그리고 이렇게 성능 증가가 되게 소폭으로 증가된 것만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입니다. 이제 카운트 베이스 모델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인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먼저 NNLM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NNLM을 하기 전에 그 Distributed Text Representation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학습을 통해 얻은 연속적인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워드 임베딩이라고 취합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유사한 단어들은 유사한 형태를 증거로 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기존 보캐뷸러리보다 낮은 차원으로 임베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운드 베이스 모델이 갖는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서 위 두 가지 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파운드 베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벡터의 사이즈는 보캐뷸러리 사이즈만큼 확장이 되는데요. 또한 문맥적 의미를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이렇게 퍼피 그리고 덕이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사도 내적을 하면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사실 퍼피랑 덕은 되게 유사한 단어지만
유사도가 0이라는 값을 갖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Distributed Text Representation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훨씬 더 낮은 차원으로 인베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단어를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단어들은 유사한 형태를 진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사도 내적 결과 어느 정도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Curse of Dimensionality가 극복 가능하다는 부분은 기존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 인베딩 하던 것을 이제 훨씬 더 낮은 차원에 매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이를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Distributed Text Representation의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훨씬 더 낮은 차원에서 연속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단어들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at 그리고 kitte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을 때 유사한 단어들은 가깝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차이가 나는 단어들은 또한 유사한 거리를 갖도록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man 그리고 man이라는 단어가 이 정도의 거리를 갖지만 퀸, 킹은 거의 동일한 의미지만 아무래도 남자 여자라는 차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man과 woman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리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또한 세 번째로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보다 낮은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앞선 두 가지 인사이트에서 본 것처럼 유사한 단어들은 가깝게 위치시키고 또한 의미적 거리까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론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NNLM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Neural Network Language 모델의 약자인데요. 이는 각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현하여 Sound Based 모델들이 갖는 Curse of Dimensionality를 해결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단어에 대한 워드 인베딩과 예측을 위한 흡수를 동시에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먼저 아래 살펴봐서 NNLM이 뭔지 수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NNLM은 예측하기 위해서 N그램처럼 이전 N-1개의 단어를 구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형태를 갖는데요. 네,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형태를 갖고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이 이런 확률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I goes to school이라는 문장의 이제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 PI, 그 다음 P goes, 그 다음에 조건부 걸어주고 I 이런 식으로 쭉쭉 전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LM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NNLM의 목표는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오는 확률을 극대화하는 함수를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더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먼저 노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V의 절대값을 취한 걸 보캐블러리 사이즈라고 가정을 하고 N 같은 경우는 워드 인베딩 사이즈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X는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에서 워드 인베딩으로 넘어갈 때 그냥 매핑 펑션을 X라고 가정을 하고 이는 그렇다면 이제 V에서 N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N 곱하기 V의 행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제 NNLM에서 학습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WT 같은 경우는 T 위치 단어의 원합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V 곱하기 1의 크기를 갖고 XT 같은 경우는 T 위치 단어의 워드 인베딩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드 인베딩 사이즈가 N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N 곱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장표에서 이런 NNLM은 워드 인베딩을 변환하는 것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함께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수식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t 위치의 단어, 이렇게 원합 벡터가 입력을 받았을 때 매핑 펑션을 거쳐 워드 인베딩을 하는 이런 행렬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예시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존의 원합 벡터를 이런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워드 인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X 행렬을 학습하는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전 단어들을 고려해서 예측하는 함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음과 같은 예측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딥러닝의 경우는 이런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G라는 펑션은 행렬 매트릭스로 정의가 되고 이러한 예측 확률을 뽑기 위한 모델의 파라미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G라는 행렬 매트릭스가 학습하는 대상이 되고 QJ는 이제 바이어스 값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학습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노테이션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X를 이제 워드 임베딩 벡터라고 하고 H 같은 경우는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로 넘어가는 이런 변환 행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U 같은 경우는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U 행렬이라고 정리를 하고 H와 D는 각각 바이어스 그리고 WX는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B 플러스 WX라는 부분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포함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게 다소 조금 혼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본 이 발표에서는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측 확률을 합출하는 과정을 아래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다음 장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드 임베딩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원합 벡터가 들어가게 되면 워드 임베딩으로 변형해주는 다음과 같은 X 행렬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습하는 매트릭스가 이쪽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은 해당 부분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당 부분의 의의는 단어를 연속적인 공간에 매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어의 예측 확률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저희가 봤던 최종식에서 한진 타이퍼블링의 D 플러스 HX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고 H는 인풋에서 히든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저는 이때 궁금한 점이 각각 단어가 임베딩이 되는데 그럼 각각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져오는데 NNLM의 경우는 이때 각 나온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컨캣되어 우선적으로 컨캣을 한 후 이후에 이제 H 행렬에 넣어서 히든 레이어로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아웃풋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행위를 거친 후에 소프트맥스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변환이 되고 각 단어에 대한 예측 확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i번째 단어에 어떤 단어인지 i번째 단어가 나오게 되고 이 단어의 확률값에서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져와서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이런 NLL의 경우는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이는 기본적으로 저희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예측 확률을 최대화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후 과정은 저 같은 팀원인 이정민 연구원이 되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헥트트랙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같은 팀원인 김성수 연구원의 그 설명을 이어서 그 이후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통된 부분이긴 하지만 Distributed Representation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NNLM 이후의 모델들인 워드2 벡터,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설명에 앞서서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과 딥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김성수 연구원이 일부 설명해 주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의 대부분 값이 0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0 이외의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서 스파스라는 단어의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원한 인코딩 같은 경우가 해당 레프레젠테이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역시나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면 벡터의 차원이 한없이 커져서 공간적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김성수 연구원이 말했듯이 단어끼리 내적을 했을 때 이제 영 값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적 값이 0으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의미적 유사성을 보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딥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0과 1값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실수 범위의 값들을 가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의 단점인 이제 공간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예를 들어 128, 251, 512 등의 지정된 차원을 가지는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 중 하나인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워드 임베딩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일종으로 이제 단어를 댄스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단어의 임의적 유사성을 보존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벡터 공간에서 의미적으로 부식한 단어들을 가깝게 위치하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는 것들끼리는 이제 이 거리가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이시는 국가와 수도 간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좀 신기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은 벡터로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woman과 girl 모두 이제 여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보이시는 인베딩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의 시각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퀸과 워터 같은 경우 서로 아예 관계가 없는 단어이다 보니까 이제 인베딩 결과, 시각화 결과도 매우 상이하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딩 결과에서 좀 더 관찰할 부분은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킹이라는 단어는 이제 남자이면서 어떤 통치자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라는 의미를 제거를 하고 대신에 여자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제 여자 통치자 즉 여왕 영어로 이제 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이제 인베딩을 한 인베딩 벡터의 연산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꽤 유사한 성질을 보이고 있음을 다음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들 중에는 이제 NLMM, 워드2백, 그리고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 김성수 연구원이 이제 NLMM까지는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 모델들이 이제 워드2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워드2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이제 NLM과의 차이점은 NNLM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워드2백은 이제 해당 NNLM 모델 프레임워크에서 히든 레이어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 히든 레이어만큼 들어가는 이제 연산량이 감소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연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좀 더 자원의 효율성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워드2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시바오와 스킵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비교를 하면은 시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타겟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고요. 스킵그램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반대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단어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중심 단어를 통해서 각 양옆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 구조입니다. 먼저 시바오 모델부터 학습 전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단어들이 총 시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 시계의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인베딩 된 후에 이제 가중치 매트릭스와 곱셈 연산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1이 들어가고 또 쭉쭉쭉 들어가서 마지막 10번째 주의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당 인풋 벡터가 이제 V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1 by V 인풋값이기 때문에 V by N인 매트릭스 곱해지면 이제 1 by N인 매트릭스가 총 시계만큼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각 단어에서 나온 이제 연산 결과를 이제 합을 통해서 최종 프로젝션 레이어의 값들로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션 레이어의 차원은 이제 차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결과 값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N by V 매트릭스와 곱셈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결과는 1 by v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아웃풋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이에 소프트맥스 연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웃풋은 최종적인 확률값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답 레이블을 가지고 해당 로스를 통해서 로스를 이제 줄이는 백프로파게이션 업데이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백프로파게이션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앞서 NLM과 비슷하게 이 시바오 모델도 이제 그 설명에 앞서서 그래서 이러한 모델 학습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V by N 웨이트 매트릭스와 N by V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김성수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던 이제 NLM과 비슷하게 이제 확률 분포로 목적식을 나타내고 그 중심 단어에 대한 확률값을 최대화하는 그레디언트 액센트 방식으로도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잠깐 보시면 이 J 세타라는 목적식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n부터 n이라는 말은 주위의 단어를 몇 개까지 볼 것인가. 그래서 왼쪽에 n개, 오른쪽에 n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양옆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해당 중심 타겟 단어에 대한 확률을 부호값을 씌워줌으로써 이제 목적 함수를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확률 값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해당 이제 수덕식 관련해서는 뒤에 스킵그램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킵그램 모델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버 모델과 약간 반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심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 단어는 V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중심 단어의 임베딩 값이 이제 인풋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V by N 웨이트 매트릭스와 곱셈 연산이 이루어져서 프로젝션 레이어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 차원의 프로젝션 레이어 그 연산 결과를 이제 N by V 웨이트 매트릭스 통해 순차적으로 주의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먼저 맨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에 소프트맥스가 있어서 확률 값으로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아웃풋이 1 by V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각 아웃풋마다 이제 실제 정답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표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 두 가지가 이제 학습이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아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존재하는 MLP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스키그램이랑 그 시보가?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LP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다음과 같은 스킵 프레임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바 모델과 목적식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신에 앞서 시바 모델은 주변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서 이 뒤에가 주변이었었는데 스킵 프레임은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에서 이 뒤가 중심 단어에 대한 매딩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목적식에 대해서 좀 더 과정에 대해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확률 값을 최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이 로그 값을 이제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곱셈의 미분 연산이라고 수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분할이 되게 되고 이 앞에 분할은 이제 해당이 VC에 대한 미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U0가 그대로고 다음은 로그 시그마에 대한 연산이 정리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미분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보시면은 이제 T 플러스 1번째 이제 오퍼레이션에 돌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업데이트가 플러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한다.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스킵그래머 같은 경우 이제 해당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확률값을 과연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이시는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이제 방법론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V by N, N by V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각각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 2 곱하기 V 곱하기 N이라는 이제 그 값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고자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방식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예시로 보시면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이제 시간적 소요가 들지만 네거티브 샘플링을 한다면 샘플링한 숫자만큼의 그 아웃풋 워드만 가져옴으로써 좀 더 이제 연산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총 5x 5의 인풋 매트릭스가 있을 때 가운데가 타겟 워드라고 하고 이제 총 이제 두 개의 주의 단어만 샘플링해서 뽑는다고 하면은 총 5개 중에 2개만큼만 뽑기 때문에 이만큼의 연산량이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방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 할 때는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나요? 혹시 또 정해진 방법이 이제 윈도우 밖에 있는 이렇게 주의 단어가 아닌 그 외의 단어들의 같은 경우에서는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윈도우 사이즈와 네거티브 샘플링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은 This domain discriminator empirically measures the domain divergence using unlabeled data from both domains 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겟 중심 단어가 도메인이라고 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타겟 중심 단어를 포함해서 양옆에 2개씩 총 5개의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윈도우 사이즈가 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양옆에 2개씩 더 들어가서 총 9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를 윈도우 사이즈가 9라고 설정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은 이제 타겟 이외에 쓰는 단어들을 개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거는 K는 2이고요. 옆에 그림은 K는 5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연산을 할 때도 이제 연산량이 매우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부캡 사이즈가 V라고 했을 때 이 부캡 사이즈가 이제 샘플링한 그 네거티브 샘플링한 K개 플러스 타겟 워드 그래서 K 플러스 1개만큼 연산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해당 이제 결과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영화 배우들을 이제 인베딩 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 값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영화를 나온 배우들끼리는 어느 정도 인베딩 결과가 이제 가깝게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하지 않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쪽 구석에 쏠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브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워드 투 벡터에서 뭐 네거티브 샘플링 등의 이제 기법이 테크닉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그래도 학습 시간을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한계는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이제 더라는 단어는 매우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브는 이제 동시 발생 빈도를 이제 고려를 해서 나온 방법론인데요. 간단히 노테이션과 함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해당 V by V 매트릭스를 이제 X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V는 알고 계시듯이 이제 부캡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라이프와 2번이 나오고 인조이와 1번이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럼 따라서 i는 like와 2번, enjoy와 1번, 나머지와는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 3번 등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행을 보시면 딥과 러닝은 이제 1이 적혀 있죠. 그래서 딥과 러닝은 총 1번 같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제 각 단어들의 관계성을 이제 나타낸 이제 표인데요. 이제 K가 솔리드일 때를 보시면 이제 아이스와의 조건부 확률이 이제 스팀과의 조건부 확률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부 확률을 이제 비율로 나타내면 1보다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솔리드라는 단어는 스팀보다는 아이스와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 이제 비슷한 값을 이루고 있을 때는 비율을 계산을 하면 이제 1에 가까운 값이 이제 조건부 확률의 비율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값이 1에 가까워질 때는 해당 이제 패션이라는 단어는 아이스와의 관계와 스팀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이 글로벌 함수에 대한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뮬레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세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두 단어의 차이와 나머지 WK의 관계, 그리고 이제 차이의 내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방식 등의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각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인베딩을 하고 이러한 조건부 확률의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함수 F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좀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글로브라는 모델에서는 호모모피즘이라고 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이 호모모피즘이라는 단어는 이제 공체, 이제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를 먼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는 덧셈에 대한 인버스 엘리멘트이고 그 밑에 수직은 이제 곱셈에 대한 인버스 엘리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앞서서 이제 WI 트랜스포즈와 WK의 내적 연산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앞서 WI 트랜스포즈와 WK를 내적한 값에 F라는 함수를 씌웠을 때 이제 그 뒤의 결과에도 똑같이 F 함수를 씌우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덧셈과 곱셈이 같은 값을 가지도록 이제 풀고자 하는 이제 방향을 호모몰피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FA 쉽게 말하면 FA 플러스 B는 FA 곱하기 FB라는 관계를 가지도록 이를 만족하는 함수 F를 찾고자 하는 게 이 호모몰피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이 마우스 커서로 나타내고 있는 식이 그 다음 식과 같도록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텀이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이제 fx를 찾은 것이 바로 이제 지수 함수입니다. 이러한 지수 함수를 이제 찾고 나서 그 이후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부적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쭉 정의하면은 총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이제 목적 함수를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학습할 대상은 BI와 BK tilda를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보이시는 마지막 식을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기 위한 목적 함수 J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좀 더 보정을 해서 이제 앞에 스몰 fx에 대한 함수를 이제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fx에 대해 스몰 fx의 함수에 대한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이 이제 달려 있는데요. 먼저 f0은 0이고 fx는 non-decreasing 함수이다. 왜냐하면 이제 레어한 occurrence들이 이제 overrated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overrated 되지 않게 이제 매우 큰 값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이제 설정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fx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fx가 앞서 말씀드린 특징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fx인데 이 실선, 파란색 실선은 이제 y는 x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y는 x 그래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반영을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함수식에서 학습될 파라미터는 이 알파와 학습될 파라미터가 아니고 이제 사용자가 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지수에 붙는 알파와 우리가 고정으로 사용해야 되는 엑스맥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베딩 디멘전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 장표만 이제 담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워드 투 벡터처럼 꽤 유사한 것들끼리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텍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워드 투 벡터와 글로브의 한계점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단어들에 대한 인베딩 벡터는 구하지 못한다. 즉,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시로 든 문서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논문을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이러한 문서에서는 이제 어너멀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어너멀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베딩 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앞서서 학습 과정에 인베딩 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어너멀리라는 단어에는 인베딩 벡터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학습된 워드투 벡터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인베딩이 나오고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다른 값으로 이제 인베딩이 나오지만 어너멀리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이제 모델이 이제 인베딩 값을 뱉어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싱잉은 모두 싱이라는 노래에서 시작을 해서, 싱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해서 노래하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 투 벡터 모델을 통해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이제 인베딩 값들이 나오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텍스트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이제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서버드라는 개념 이제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이제와 문제와 형태소 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어의 시작과 끝을 표기하기 위한 브라켓을 추가하였습니다. 브라켓이란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괄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김성수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던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의 엔그램 방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g이라고 했을 때 괄호를 포함한 싱이라는 단어를 총 4가지로 슬라이딩 윈도우 공식처럼 이제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개선점의 이제 장점은 이 단어의 경우 그 단어의 이렇게 분할한 엔그램이 다른 단어의 엔그램과 겹치면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 워드에 해당하는 단어는 엔그램 인베딩과 워드 인베딩을 더한 값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개로 분할된 엔그램 인베딩 값들과 해당 단어의 인베딩 값을 모두 더해서 더한 결과를 최종 인베딩 결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다른 단어들은
어떤 식으로 인베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싱잉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는 거랑 기존 인베딩이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 히라는 단어는 그럼 어떻게 인베딩이 되나요? 일단은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정한 타겟 단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주위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 방법론은 이제 센터 워드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주위 단어는 이전 방법론과 이제 유사하게 학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적용된 개선안은 이제 스킵 그램에서의 네거티브 샘플링 센터 워드의 이제 아웃풋은 이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제 확률 값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이 값들은 이제 컨텍스트 워드에 있는 값들은 이제 1의 확률 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이 인베딩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반대로 네거티브 샘플들의 아웃풋은 이제 0에 가깝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들이 앞서 말씀드린 스킵그램의 네거티브 샘플링처럼 모든 단어에 대해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일부 샘플링된 네거티브 샘플들에 대해서 수행돼서 좀 더 연산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트 텍스트도 다음과 같은 목적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해당 부문도 이러한 목적식을 최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디스트리뷰 베이스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